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이 지난 주말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을 했고요. 김 위원장의 경제시찰 동선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동선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공장들도 포함이 돼 있어서 김 위원장이 이곳을 방문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 이후 빠른 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고 또 북한 또한 이 모델을 눈여겨보는 상황에서 베트남 현재 우리나라 공장을 찾아본다는 것은 의미가 큰 거겠죠. 남북 경협을 향한 적극적인 구애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실장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지난번에 대통령 평양 가실 때 같이 이제 가셨잖아요. 네. 그때 뭐 부통령 대우를 받았다.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특별 대우를 했고 여러 가지 뭐 하는데도 앞세웠고 이게 건배하고 그런데도 꼭 참석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1990년대 말에 삼성전자가 평양 근처에서 그 TV를 생산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보통 회사입니까? 대단한 회사고 대한민국 최고일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굴지 회사고 이 베트남에 있는 그 삼성전자 공장에 베트남 사람 13만 명이 근무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이건 개성공단이 5만 3천 명 했으니까 이 개성공단 전체 근로자의 2배를 고용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삼성전자가 북한에서 정치 문제만 없다면 더 값싼 노동력으로 더 우수한 노동력으로 10만 명 이상 고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북한에 투자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암암리에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고요. 김창선이 지금 방문했다고 하는 이제 방린 지역이라는데 그게 하노이에서 동북쪽으로 약 1시간 거리, 서울로 치면 성남, 뭐 판교, 테크노밸리 뭐 그런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를 이제 방문했고 두 번째 공장까지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이 그 하노이 외곽에 한국으로 치면 인천같이 하노이 외항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퐁에는 LG전자도 가전제품을 맹렬히 생산하고 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베트남에서의 수출은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랍니다. 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5%를 삼성전자 핸드폰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최고의 기업일 뿐 아니라 그야말로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삼성전자를 방문해서 남북 경협도 하고 싶다. 그리고 아예 삼성전자 자체에 구애를 해서 이 북한에다가 그 핸드폰 만드는 공장 좀 세워라. 이런 메시지 아닌가 싶고요. 이재용 회장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저기를 방문한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이 가서 부회장이 가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김창선 부장이 미리 동선을 확인했다라면 김정은 위원장도 현재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을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가능성이 꽤 크죠. 왜냐하면 김창선이 뭐 그냥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정상회담 준비하러 간 사람인데 삼성전자 공장이 2군데인데 방린 지역하고 또 한 곳, 다른 곳 2곳을 다 가봤답니다. 그 얘기는 아마도 삼성전자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싶은데 저는 갈 가능성이 적어도 한 70% 이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또 남북 경협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지금 신년사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아무 조건 없이 재개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남북 경협 전체는 아니더라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이번에 확실히 풀어달라라는 거를 메시지를 보내는 거고 베트남에서 한국이 박항서 감독도 있지만 워낙 우리 기업들이 많이 가서 베트남 경제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아주 뜨겁고 그리고 이 공산국가에 한국 기업이 가서 하는 거를 봄으로써 자기 북한에도 한국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보기엔 여기를 방문하는 게 다목적용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90년대 말에는 북한에서 TV 생산하다가 그때는 브라운관 TV를 생산했는데 이게 사실 적자였어요. 왜냐하면 평양 인근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물류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생산량이 2만 대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를 봤는데 지금은 아예 차원이 다른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분석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방린 지역, 뭐 하이퐁 지역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잖아요.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자리를 잡았는지 경제적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소연철 한반도 신경제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베트남 현지 경제지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볼 지역으로 유력한 방린성, 하이퐁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예, 방금 뭐 들으셨겠지만은 2007년도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하면서 삼성전자가 새로운 생산 기지로 중국에서 베트남을 이전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방린성은 원래는 굉장히 농촌과 같이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삼성전자가 방린성에 들어가면서 방린성 경제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요. 거기 또 제2공단이 타이응엔이라고 두 번째 공단까지 삼성전자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한 60% 이상을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지역에 우리 기업을 김정은 위원장이 시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어떤 성장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예, 저희가 처음에 1992년도에 베트남과 외교 관계 수립했을 때는 처음에는 저희 노동집약적인 섬유, 우복들이 들어갔고요. 특히 네. 2001년도에 미국과 베트남이 무역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베트남에 대한민국의 많은 그 중견 섬유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변화된 거는 2007년도 이후에 베트남이 WTO에 가입되면서 결국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베트남에 투자할 수 있겠구나. 즉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이 WTO의 세계 시장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그때부터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베트남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그곳을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북한은 뭐 베트남의 우리 기업에서 어떤 면을 보고 무엇을 벤치마킹 하려는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예, 일단은 뭐 가서 바로 뭐 베트남 모델을 북한이 하기에는 몇 가지 좀 난제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수교를 맺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WTO에 가입되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 현지에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들어가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번에 그 개성공단이 열리게 된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또 거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개성공단이 과거에는 미국의 역외가공업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생산된 제품들이 미국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결국은 개성공단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조항을 미국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만 한국의 대기업이 들어갈 수 있고 현재 상태에서 개성공단만 열린다면 과거에 그랬듯이 중소기업들 정도밖에 못 들어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제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값싼 부지에다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반면에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노동 집약적인 산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본다면 북한은 오히려 이번에 베트남에서 개혁 개방 정책 위주로 살펴보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베트남이 미국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유일하게 전쟁이 진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런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를 맺는데 20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미국과 95년도 수교를 맺고 그다음에 2001년도에 무역협정이 되면서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건 2007년 WTO가입니다. 결국 베트남이 개혁 개방하면서 정상적으로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21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북한 입장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국과 수교를 맺고 WTO에 가입하게 되면 베트남 경제가 발전했다. 그러면 그 단계를 봐야겠죠. 결국은 그런 미국이 베트남 체제 보장을 해줘서 베트남 경제가 성공했듯이 북한도 아마 그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사실 뭐 삼성전자만 들어가는 게 그 베트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 IT 기업 같은 경우는 다양한 그 부품업체들이 들어갑니다. 보통 한 200개 이상의 부품업체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 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2007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베트남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경제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공산당이 특히 북부 지역에 그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한테 상당히 많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 4년간 법인세 면제, 그다음에 공단 무지 제공, 그다음에 그 사유재산의 확실한 보장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보고 있고요. 뭐 그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과 수교를 맺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신현금융투자 소현철 팀장이었습니다. 베트남이 일종의 북한에게 있어서도 이제 롤 모델, 벤치마크 모델이 될 수 있다. 많이 저희가 얘기가 됐죠. 그 포인트를 짚는 것이 이제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 미국과 수교를 맺고요.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 북한도 이걸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지금 이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이제 베스토니아 모델이라는 걸 추구하려고 한다고 생각됩니다. 네. 베스토니아는 베트남 플러스 에스토니아인데요. 에스토니아가 발트 3국 중에 한 나라로 아주 작은 나라지만 1990년대 초반에 이제 소련에서 독립해서 지금 국민 소득이 무려 6배나 증가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개혁과 개방과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이 IT 산업을 획기적으로 개발해서 김정은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단번도약이란 겁니다. 단번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그냥 바닥에서부터 그냥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뛰지도 않고 뛸 필요 없이 그냥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이냐면은 이를테면 전화선으로 비교하면은 전화선을 옛날에 우리 다 엄청나게 복잡하게 깔았잖아요. 땅 파가지고 난 전봇대 세우고 뭐 전기선. 근데 광통신으로 무선통신으로 그냥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유선통신 시대를 거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결제로 그냥 바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도시 만들고 그런 것도 오히려 지금 저개발이니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완전히 우리 개발할 때도 보면은 논바신 지역이 오히려 아주 화려한 도시로 변하잖아요. 이 구도시들이 있는 데는 개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독재니까 이 그냥 뭐 그 정부의 힘으로 그냥 쫙 밀어버리고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IT와 이 드론이나 뭐 이런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이런 개념이 실제로 북한이 하고 있고요. IT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해커 용사들 엄청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을 선용해서 경제로 돌리면 이를테면 삼성전자 같은 데가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개성공단처럼 노동력과 우수한 자원,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는 이것도 되지만요. 근데 이제 베트남이 이제 롤 모델이 되는 거는 미국하고 전쟁한 게 경험이 같죠. 네.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유해도 송환했죠. 베트남도 유해 송환하고 캄보디아에서 철수하면서 수교로 들어가거든요. 네. 북한은 유해 송환하고 인질 돌려보내고 핵을 포기하면서 수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교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이 북한하고 닮은 거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기본 자금이 없는 거예요. 중국은 네. 화교 자본이 있어서 전 세계에 있는 화교 자본이 들어와서 경제 개발의 기반이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외국에 너무 신세질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북한은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미국하고 수교하고 그다음에 IMF나 세계은행에 가입하고 그다음에 한참 지나서 WTO를 가야지. WTO를 2007년에 가입했는데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부터 약 6%, 7% 성장을 하는데 이 중국보다도 지금 성장률이 더 높아졌어요. 근데 과거를 보면 중국이 70년대 말부터 개발했는데 9% 성장했는데 베트남은 그만큼 미국과의 수교가 늦어져 가지고 아무래도 지체됐죠. 그러나 수교한 이후로 WTO 가입한 이후로 7% 성장하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성장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EU 수출량, 그러니까 내년이면 EU 수출량을 넘어서고요. 네. EU 20여 개 나라잖아요. 지금은 일본 수출량을 넘어섰습니다. 베트남이 우리한테도 그만큼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네. 일본에 대한 수출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베트남에게 그렇게 했듯이 그 안보를 보장해주고 북한에게 그런 네. 베트남식 경제 모델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늘 얘기하듯이 뭐 그레이트 이코노믹 파워하우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이 있다. 오히려 지금 저개발이니까 뭐 연평균 15%, 20%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전기나 인프라 건설들하고 민간 자본이 투자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 저렇게 꽁꽁 이렇게 제재를 하면서 막상 핵만 포기하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짐 로저스 같은 사람은 그 아난티 거기 사회이사도 됐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친구 이렇게 그 관광업 하는 사람 많잖아요. 원산에 카지노 세운다는 사람도 있고, 카길이라고 하는 전 세계 곡물 시장에 엄청난 퍼센트를 차지하는 다국적 기업은 북한에 비료나 농작물을 주면서 지하 자원을 가져가려고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 안 됐을 뿐이지 시작만 되면 물밀듯이 들어갈 수 있고, 중국은 지금 고속철로 오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고요. 러시아도 110억 달러 외채 다 탕감해주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아베 총리는 지금 김정은 만나려고 지금 줄 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하고 북한하고 만약에 관계가 정상화되면 우리 1965년처럼 이게 수교 자금으로 약 200억 달러가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북 투자 자금이 남북 경협 기금이 1조 원밖에 없는데 일본은 20조 원을 가지고 지금 투자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대기업들도 좀 더 북한에 관심을 가지고 저렴하고도 우수하고 IT 같은 데는 아주 뛰어난 노동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잘 연구하고 이번에 기회가 되면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 안에 당근책으로 남북 경협이 부상을 했고, 그 안에 이제 뭐 베트남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공장 방문도 있지만 금강산 관광까지도 지금 그렇죠.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 메시지를 직접 던진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신년사에서 일부러 꼭 집어서 개성공단 금강산 했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대화할 때도 이번에 그 문희상 의장하고 이해찬 대표 등 이 그 여야 대표들이 그 미국을 강원해서 낸시 펠로시나 뭐 스티브 비건도 만났잖아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북한은 비핵화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조건은 첫 번째 금강산 관광, 두 번째 개성공단, 세 번째 제재 완화, 네 번째 연락사무소 설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치면 종전선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미국이 뭔가의 성과를 내놓으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금강산 관광은 저는 이번에 열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미국이 좀 느긋하게 그것만 주면 북한은 비핵화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비건하고 김혁철하고 이제 회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결국은 베트남에서 열릴 그 북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북한의 경제 제재 해제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상응 조치가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비건 대표하고 김혁철 대표가 불꽃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며칠 전에 이제 2박 3일을 스웨덴에서도 회담을 했고, 네. 또 그때는 최선일 만났죠. 평양에 가서 2박 3일 있었는데 이게 전례 없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며칠 동안 그냥 아주 문 걸어 잠그고 미국하고 연락도 두절하고 네. 딱 했는데, 한 번 딱 수송기가 다시 와가지고 수송기에서 한번 연락받고 다시 가서 뭔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비건 대표에 대해서 칭찬이 많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협상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과거와 달리 선비핵화 후보상이 아니라 동시행동으로 간다. 비핵화는 그 단계마다 보상해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보상으로서 북한이 내세우는 게 지금 첫 번째로 금강산하고 개성공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확보해 놓은 다음에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신고한다든지 아니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상응해서 미국도 하나하나씩 더 더해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의회의 견제를 받고 있지만 의회 견제 없이 해줄 수 있는 게 대북 제재 1년 유예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예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요번에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못 내면, 즉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못 얻으면 엄청난 후폭풍을 거꾸로 당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면서 얻어낸다. 그래서 며칠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그 비핵화를 얻어내는 게 우리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얘기한 바 있잖아요. 네네. 과거에는 북한이 비핵화하면 제재 완화를 검토하겠다 이랬는데,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비핵화를 얻는 게 우리의 순전한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완화할 가능성이 꽤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순위를 두었다가 동시에 간다라는. 이제는 그 대북 제재 완화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적극성을 띠고 있어요. 과거에는 북한이 하면 수동적으로 너 했구나, 내가 검토해서 조금 완화해 줄겠는데 지금은 완화해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적극성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이면 저희 뭐 스몰딜, 빅딜 얘기 많이 했잖아요. 빅딜이 의외의 빅딜이. 그러니까 스몰딜은 영변의 핵시설을 그냥 동결만 시킨다든지 그 정도면은 스몰딜인데 거기서 신고하고 뭐 그 검증까지 받고 거기다 ICBM을 얹어준다거나 영변 이외의 시설을 언제 다음번 뭐 몇 달 뒤에 신고하겠다. 이 정도 나오면 빅딜이나 다름없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8일 남았죠. 계속해서 논의되는 과정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